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현대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많은 질병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눈은 오히려 더 빨리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스크린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면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눈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시각장애를 겪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시각장애의 상당 부분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눈 건강의 현실을 직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활법이 어떻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현대인의 눈이 처한 현실. 현대인의 눈은 인류 진화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루 종일 먼 곳을 바라보며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스마트폰을,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모니터를, 집에 돌아와서도 TV나 태블릿을 응시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작은 화면을 응시하며 보낸다는 뜻입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눈은 이런 근거리 작업에 특화되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이름에 스스로를 시각적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연결성과 정보 접근성은 분명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건강한 시력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이제 현대인의 가장 흔한 눈 질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눈은 분당 15에서 20회 정도 깜빡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집중해서 볼 때는 이 횟수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마치 에어컨을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두는 것처럼 우리는 눈물샘의 기능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눈의 수분 증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근시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젊은 성인의 90% 이상이 근시를 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입니다. 근시는 단순히 멀리 보기 어려운 것을 넘어서 망막박리, 녹내장, 황반변성 등 심각한 안질환의 위험 요소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근시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과장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수치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근시 유병률은 약 25%였습니다. 현재는 42%를 넘어섰고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90%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실내 활동 시간의 증가, 근거리 작업의 증가, 그리고 자연광 노출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루 2시간 이상 야외 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근시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학업과 업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책상 앞과 화면 앞에서 보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장시간 공부해야 하고 성인들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술과 건강한 공존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디지털 시대에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탐구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제2장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백내장과 녹내장, 시간이라는 불청객. 인생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우리가 가장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는 시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대표적인 눈 질환으로 전 세계 실명 원인의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백내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마치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투명한 단백질로 구성된 이 정교한 구조물은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백질들이 변성되고 응집되어 수정체가 혼탁해집니다. 마치 맑은 유리창에 서서히 얼룩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백내장의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50세 이후부터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80세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백내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당뇨병,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 외상, 과도한 자외선 노출 등도 백내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은 백내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수술 기술의 발달로 백내장은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의학적 성공이 때로는 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수술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백내장 수술은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이 수술의 성공률은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이 그렇듯 합병증의 위험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 출혈, 망막박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는 시력 회복이 기대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녹내장은 백내장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질환입니다.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리는 녹내장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어렵습니다. 이 질환은 안압의 상승이나 시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시야가 점진적으로 소실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의 무서운 점은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내장처럼 수술로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기 발견하여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치 댐에 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금이 발견되면 보강 공사를 할 수 있지만 댐이 무너진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하죠. 녹내장의 초기 증상은 매우 교묘합니다. 주변 시야부터 서서히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이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중심 시력은 마지막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는 상당한 시야 손실이 있어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녹내장의 위험 요소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 등이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흔한 정상 안압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시신경이 손상되는 형태로 진단이 더욱 어렵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의 빠른 걸음으로도 안압을 10에서 15%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백내장과 녹내장은 시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백내장은 시간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받아들이되 적절한 시기에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녹내장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무서움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이 두 질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한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제3장 황반변성과 당뇨 망막병증, 현대의 문명병의 어두운 그림자. 만약 눈을 카메라에 비유한다면 황반은 그 카메라의 가장 고성능 센서에 해당합니다.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이 작은 영역은 우리가 글을 읽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부위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부위가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선진국에서 중심실명의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 질환의 이름에 있는 연령 관련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나이가 들면서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50세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75세 이상에서는 약 30%의 사람이 어느 정도의 황반변성 징후를 보입니다. 황반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망막의 복잡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망막은 마치 정교한 다층 구조물과 같습니다.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들이 가장 바깥쪽에 있고 그 아래에는 망막색소상피라는 중요한 층이 있습니다. 이 층은 시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밭을 돌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교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망막색 소상피 아래에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축적되고 혈관에서 누출이 생기거나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의 배수 시스템이 막히고 잡초가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은 황반변성에 대해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주사는 습성 황반변성의 진행을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법들은 매우 비싸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주사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나들고 이를 평생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황반변성의 위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황반변성 발생률이 3에서 4배 높습니다. 담배 연기의 독성 물질들이 망막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금연만으로도 황반변성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또 다른 현대문명병의 산물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당뇨 망막병증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당뇨병 환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상당수가 당뇨 망막병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병리학적 메커니즘은 복잡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간단합니다.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가 망막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설탕 시럽이 묻은 호스가 점점 막히고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혈액 성분이 누출되고 심한 경우에는 혈관이 막혀서 망막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중단됩니다. 신체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조된 혈관들은 정상적인 혈관보다 훨씬 약하고 불안정합니다. 마치 급하게 지은 임시다리와 같아서 쉽게 출혈을 일으키고 흉터 조직을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망막박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시력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망막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지하에서 진행되는 집안 침하와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혈당 조절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당화혈 색소를 1% 줄이면
당뇨막막병증의 위험이 약 35%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혈압과 콜레스테롤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혈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황반변성과 당뇨막막병증은 현대 문명의 이중성을 잘 보여줍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런 질환들을 더 잘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적 생활 방식 자체가 이런 질환들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질환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4장 일상에서 마주하는 결막염과 안구건조증, 작지만 큰 불편함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눈 문제들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막염과 안구건조증이 바로 그런 질환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일상의 작은 돌멩이 같아서 큰 위험은 아니지만 계속 신경 쓰이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결막염은 사람들이 흔히 눈병이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결막은 눈꺼풀 안쪽과 눈의 흰자위를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막으로 눈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마치 성곽의 외벽과 같은 존재죠. 하지만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 바로 결막염입니다. 결막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바이러스성, 세균성, 알레르기성, 그리고 화학적 자극에 의한 것까지 있습니다. 각각의 원인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눈위충혈, 분비물, 가려움, 이물감 등입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가장 흔한 형태로 감기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우 전염성이 강해서 한 사람이 걸리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빠르게 퍼집니다. 마치 산불이 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주일, 2주일 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결막염은 현대사회의 위생 역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밀접한 접촉을 합니다. 지하철, 버스, 사무실, 학교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가 다양해졌습니다. 세균성 결막염은 바이러스성에 비해 더 심한 증상을 보입니다. 특히 화농성 분비물이 많이 나와서 아침에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가 진단으로 항생제 안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은 내성균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실내 환경의 변화, 새로운 화학물질의 등장 등이 알레르기 반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안약이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알레르기 원인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구건조증은 또 다른 현대병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 증가, 에어컨과 난방기로 인한 건조한 실내 환경, 콘택트 렌즈 착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안구건조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지질층, 수성층, 점액층의 3층 구조로 이루어진 복잡한 혼합물입니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윤활유와 같습니다. 지질층은 수분의 증발을 막고, 수성층은 눈의 표면을 적시며, 점액층은 눈물이
눈 표면에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합니다. 안구건조증은 이 중 어느 층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지질층의 문제로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마이봄샘의 기능장애가 원인입니다. 이 샘들이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눈물의 증발이 빨라집니다. 현대인의 생활 습관은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면 깜빡임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는 습도가 낮아집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눈꺼풀 사이의 틈을 넓혀 눈물의 증발을 가속화시킵니다. 안구 건조증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건조감, 이물감, 따끔거림, 피로감 등의 불편한 증상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에는 각막에 상처가 생기거나 시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눈물이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눈이 건조함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눈물을 많이 분비하는 것인데, 이런 눈물은 질이 좋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치료법은 원인과 중증도에 따라 다릅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인공 눈물 점안으로 충분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한겸제, 면역 억제제, 심지어 눈물점 폐쇄술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가 안구 건조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실내 습도 유지, 정기적인 휴식 등이 중요합니다. 20분마다 20피트 거리의 물체를 20초간 보기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결막염과 안구건조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작은 것의 중요성입니다.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이런 질환들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시험합니다. 제5장 비문증과 망막박리,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들. 우리의 눈은 때로 기이한 신호들을 보냅니다. 하늘을 보거나 흰 벽을 바라볼 때 점이나 실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시야에 떠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비문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해하지만 때로는 심각한 문제의 전조가 될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비문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 내부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눈의 대부분은 유리체라는 젤 같은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유리체는 99%가 물이고 나머지 1%가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구조가 균일하고 투명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마치 오래된 젤리가 조금씩 분리되는 것처럼 유리체 내의 콜라겐 섬유들이 서로 뭉치거나 응축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작은 덩어리들이 빛의 그림자를 만들어 우리가 비문증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비문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점, 선, 거미줄, 심지어는 복잡한 패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눈을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고 직접 바라보려고 하면 시야에서 벗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그림자 놀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비문증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비문증이 증가하거나 번쩍이는 빛과 함께 나타나거나 시야의 일부가 커튼으로 가려진 것처럼 보인다면 즉시 안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망막박리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은 비문증에 대해 상당히 무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될 것
이라고 하며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한 경우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권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망막박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응급 상황입니다. 망막이 안구벽에서 분리되는 이 상태는 신속한 치료가 없으면 영구적인 실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벽지가 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망막박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열공성 망막박리는 망막에 구멍이 생겨서 발생하고, 견인성 망막박리는 흉터 조직이 망막을 잡아당겨서 발생하며, 삼출성 망막박리는 망막 아래에 액체가 고여서 발생합니다. 각각의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모두 응급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열공성 망막박리는 가장 흔한 형태로 고도근시, 외상, 이전의 백내장 수술 등이 위험 요소입니다. 근시가 심할수록 망막이 얇아지고 스트레칭되어 구멍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치 풍선을 너무 많이 부풀리면 터지기 쉬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견인성 망막박리는 주로 당뇨망막병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혈관과 흉터 조직이 형성되고 이것들이 수축하면서 망막을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삼출성 망막박리는 염증이나 혈관 이상으로 인해 망막 아래에 액체가 고이는 것입니다. 망막박리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쩍이는 빛, 비문증의 급격한 증가, 시야의 일부가 커튼이나 그림자로 가려지는 느낌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주변 시야부터 중심부로 점진적으로 시야 손실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망막박리의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중심부인 황반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면 수술 후 시력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황반까지 박리되면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완전한 시력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화재에서 핵심 시설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 방법은 망막박리의 원인과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레이저 치료, 냉동 치료, 공막 돌융술, 유리체 절제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기술 발전으로 망막박리 수술의 성공률은 90% 이상에 달하지만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가 핵심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고도근시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망막박리 위험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한쪽 눈에 망막박리가 발생한 경우 반대쪽 눈에도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비문증과 망막박리는 우리에게 신체의 신호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소해 보이는 증상도 때로는 심각한 문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과 의료진과의 적절한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6장 사시와 굴절 이상, 선천적 문제와 후천적 악화. 우리의 눈은 완벽한 광학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굴절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는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두 눈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외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굴절 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의 광학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눈에서는 멀리 있는 물체에서 나온 빛이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망막에 정확히 초점을 맺습니다.
이는 마치 카메라의 렌즈가 필름에 선명한 상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눈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거나 각막의 곡률이 비정상적이면 초점이 망막에 정확히 맺히지 않습니다. 근시는 눈이 너무 길거나 굴절력이 너무 강해서 초점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원시는 눈이 너무 짧거나 굴절력이 약해서 초점이 망막 뒤에 맺히는 상태입니다. 난시는 각막이나 수정체의 곡률이 불균등해서 빛이 한 점에 모이지 않고 여러 선에 초점을 맺는 상태입니다. 마치 농구공과 럭비공의 차이와 같습니다. 정상적인 각막은 농구공처럼 모든 방향의 곡률이 같지만 난시가 있는 각막은 럭비공처럼 방향에 따라 곡률이 다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굴절 이상을 노멀라이즈 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심지어 굴절 교정 수술까지 다양한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해결책들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근시의 급격한 증가는 단순히 유전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환경적 문제입니다. 근시의 전 세계적 증가는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젊은 성인의 80에서 90%가 근시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50년 전과 비교하면 3에서 4배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유전적 요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시 발생의 주요 환경적 요인들은 매우 현대적입니다. 장시간의 근거리 작업, 실내 활동 시간의 증가, 자연광 노출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자연광 노출의 중요성입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야외에서 보내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근시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자연광이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 도파민이 안구의 성장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눈도 자연광을 필요로 합니다. 근시는 단순히 멀리 보기 어려운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 요소입니다. 고도근시는 망막 박리, 녹내장, 황반 변성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근시가 1디옵터 증가할 때마다 망막 박리 위험은 약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두 눈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상태는 외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도 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양안시에서는 두 눈의 영상이 뇌에서 하나로 융합되어 입체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사시가 있으면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외항은의 불균형, 신경계의 문제, 굴절 이상, 심지어는 뇌의 문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사시는 시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약시는 사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한쪽 눈의 상이 흐리거나 두 눈의 상이 너무 다르면 뇌는 한쪽 눈의 정보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눈은 시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약시가 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위축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시의 치료는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굴절 이상에 의한 사시는 안경으로 교정할 수 있고 근육의 불균형에 의한 사시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 훈련을 통해 두 눈의 협조를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굴절 교정 기술은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없이도
선명한 시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들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수술 후 부작용,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회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눈의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굴절 이상과 사시는 완벽함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시력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술은 이런 불완전함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방의 중요성과 조기 발견의 필요성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시각 발달이 활발한 시기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는 것이 평생의 시력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디지털 시대의 눈 건강 위기, 스크린과 함께 살아가기.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광범위한 건강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 기기로 인한 눈의 피로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루 종일 작은 발광체를 응시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 변화입니다. 컴퓨터 시각 증후군 또는 디지털 눈 피로는 이제 공식적인 의학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증후군의 증상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눈의 피로감, 건조함, 시야 흐림, 두통, 목과 어깨의 통증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디지털 기기가 우리 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근거리 고정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은 원래 다양한 거리의 물체를 번갈아 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같은 거리의 화면을 장시간 고정해서 봅니다. 이는 수정체를 조절하는 모양체근에 지속적인 긴장을 가하게 됩니다. 둘째는 깜빡임 감소입니다. 화면에 집중할 때 우리의 깜빡임 횟수는 정상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정상적으로는 분당 15에서 20회 깜빡이지만 화면을 볼 때는 외서 7회로 줄어듭니다. 깜빡임은 눈물을 고르게 분포시키고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깜빡임이 줄어들면 안구 건조증이 악화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로 젊은 세대의 기술 적응력을 찬양하지만 정작 이들의 눈 건강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기술에 빨리 적응하는 것과 건강하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디지털 눈 피로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청색광은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해 망막까지 도달합니다. 과도한 청색광 노출은 망막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일주기 리듬을 교란시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라이트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의 양은 태양광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의 효과에 대해서도 과학계에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플라세보 효과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화면 사용 환경과 습관입니다. 화면과의 거리, 조명 조건, 화면의 밝기와 대비, 글씨 크기 등이 눈의 피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검안학회에서는 20, 20, 20 규칙을 권장합니다. 20분마다 20비트, 약 6m 거리의 물체를 20초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작업 환경의 인체공학적 설계도 중요합니다. 모니터의 상단이 눈 높이와 같거나 약간 아래에 있어야 하고 화면과의 거리는 팔길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명은 화면에 반사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고 화면의 밝기는 주변 환경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사용 패턴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되고 사용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여러 면에서 해롭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화면을 보면 양쪽 눈에 다른 부담이 가해지고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을 보는 것은 눈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이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시각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근거리 작업은 근시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근시 진행이 빨라졌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과 눈 건강 문제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하루 6시간 이상 화면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안구건조증 발생률이 2배 높습니다. 또한 컴퓨터 작업자들 중 9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눈의 불편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예방 조치와 건강한 사용 습관으로 디지털 기기로 인한 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휴식, 적절한 작업 환경,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의식적인 깜빡임 등이 도움이 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디지털 시대의 눈 건강 문제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기술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건강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건강한 공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눈 건강은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디지털 세대로서 후세대에게 건강한 디지털 라이프의 모델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제8장 예방과 관리의 현실적 방법들, 작은 실천, 큰 변화. 눈 건강에 관한 가장 좋은 투자는 바로 예방입니다. 치료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예방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눈 건강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영양학적 접근은 눈 건강 예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직접적으로 눈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망막은 신체에서 대사 활동이 가장 활발한 조직 중 하나로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루테인과 제아크산틴은 황반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들은 마치 자연적인 성울라스 역할을 하여 유해한 청색광을 흡수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망막을 보호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의 녹색 잎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시금치 한 컵 정도만 섭취해도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는 망막의 구조적 구성 요소이며 안구 건조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의 등푸른 생선에 풍부합니다. 생선을 자주 섭취하기 어렵다면 견과류, 아마씨 등에서 알파 리놀렌산 형태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C와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귤류, 딸기, 키위 등에는 비타민C가, 견과류와 씨앗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아연은 망막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굴, 쇠고기, 콩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영양제 산업을 통해 마법의 알약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 건강에 가장 좋은 영양제는 바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단일 성분의 고용량 보충제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통한 자연스러운 영양 섭취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은 영양 섭취만큼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눈 건강의 기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눈은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됩니다. 눈물 생성도 수면 중에 정상화됩니다. 성인은 하루 7에서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전신 건강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안압을 낮추고 망막으로의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하루 30분의 빠른 걸음만으로도 안압을 10에서 15%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야외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연광 노출은 근시 진행을 늦추고 일주기 리듬을 정상화시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하루 2시간 이상의 야외 활동이 근시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먼 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흡연은 눈 건강의 최대 적입니다. 담배 연기의 독성 물질들은 황반변성, 백내장, 안구건조증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황반변성 발생률이 3에서 4배 높습니다. 금연은 눈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자외선 차단도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백내장, 황반변성, 각막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나 모자 착용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특히 수상 스포츠나 스키 등을 할 때는 반사된 자외선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눈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많은 안질환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0세 이후에는 1년에서 2년마다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더 자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환경의 개선도 중요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시키고 화면과의 거리는 50에서 70cm 정도 유지합니다. 조명은 화면에 반사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화면의 밝기는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맞춥니다. 안구 건조증 관리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깜빡임을 늘리고 가습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며 인공 눈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온열 찜질도 마이봄샘의 기능을 개선시켜 안구 건조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놓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안압을 상승시키고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의 이왕이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이런 생활 습관 개선에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황반변성 발생률이 40% 낮다는 연구가 있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녹내장 위험이 25%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의 효과는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간의 집중적인 노력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매일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눈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예방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현재의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미래의 큰 고통을 피하는 선택입니다. 눈 건강 예방은 단순히 의학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눈 건강 관리의 핵심은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의 누적입니다. 오늘 선택한 음식, 오늘의 운동, 오늘의 휴식이 10년, 20년 후의 시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제9장 활법과 눈 건강, 동양의학적 접근. 활법은 한의학의 한 분야가 아닌 독자적인 무술치료 체계로서 인체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치료법입니다. 서양의학이 눈을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보는 것과 달리 활법에서는 눈을 전신의 기혈순환 체계 안에서 이해합니다. 동양의학에서 눈은 오장육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간은 간주목이라 하여 눈이 기능을 주관한다고 여겨집니다. 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눈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해부학적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이고 에너지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활법에서 말하는 기는 서양 과학으로는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생체적이나 미세한 에너지 흐름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체는 복잡한 전기화학적 시스템이며 신경계, 순환계, 내분비계가 모두 전기적 신호를 통해 작동합니다. 눈과 관련된 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락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눈 주위로는 다양한 경락이 지나갑니다. 담경, 위경, 소장경, 방광경 등이 모두 눈 주위를 경유하며 이들 경락의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눈이 기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은 때로 증상에만 집중하여 근본 원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에 인공 눈물을 근시에 안경을 처방하는 것은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활법은 이런 증상들의 근본 원인이 되는 기혈순환의 불균형을 찾아 해결하려고 합니다. 활법에서 눈질환에 접근하는 기본 원리는 기혈순환의 개선입니다. 눈 주위의 기혈순환이 막히거나 부족하면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노폐물 배출도 어려워집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혈액순환 및 림프순환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안구 건조증의 경우 활법에서는 단순히 눈물 부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간의 음혈 부족, 신의 전기 부족 또는 열감으로 인한 진액 소모 등 다양한 원인을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화된 치료 접근을 합니다. 활법의 구체적인 기법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기혈 조절, 근육과 근막의 이완을 통한 순환 개선, 그리고 전신의 균형 조정을 통한 자연 치유력 향상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눈과 관련된 주요 혈자리들에 대한 정확한 자극은 눈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 주위의 중요한 혈자리들로는 정명, 찬죽, 어요, 사죽공, 동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들 혈자리는 모두 눈 주위 혈액순환과 신경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대 해부학적으로도 이들 부위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활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목과 어깨 부위의 긴장 해소입니다. 현대인들의 잘못된 자세, 특히 거북목과 어깨 결림은 목 부위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눈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활법의 경추교정과 근막이완 기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시와 같은 굴절 이상에 대해서도 활법은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안구의 구조적 변화로만 보지 않고 전신의 기혈 불균형과 관련 지어 봅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의 경우 전신의 기혈 순환을 개선하여 눈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돕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활법에서는 또한 감정과 눈 건강의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의 감정은 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눈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으로 스트레스가 안압 상승이나 안구 건조증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활법의 치료 과정에서는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체질, 생활 습관, 스트레스 상황, 기존 질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화된 치료 계획을 씁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개인 맞춤 치료 개념과 맥을 같이 합니다. 활법 치료의 효과는 개인차가 크지만 많은 경우에서 눈의 피로감 감소, 건조증 완화, 시력 개선 등의 효과가 보고됩니다. 특히 기능적인 문제들, 즉 구조적 손상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관점에서 보면 활법의 일부 기법들은 현대의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자리 자극은 신경 반사를 통해 혈류를 개선시킬 수 있고, 근육이완은 직접적으로 혈액순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법이 모든 눈 질환의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나 구조적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현대의학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활법은 보완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활법은 인간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눈의 문제를 단순히 눈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신의 균형과 조화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이 때로 놓치는 관점일 수 있습니다. 결국 활법과 현대의학의 결합은 눈 건강 관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지만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눈이 말하는 삶의 지혜. 우리는 지금까지 눈 건강이라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작은 기관 하나를 통해 현대 문명의 명암,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건강한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삶의 질을 결정하고 인간 관계를 형성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창구입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를 보며 책을 통해 지식을 얻는 모든 경험이 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눈이 직면한 도전들은 이전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범람, 실내 생활의 증가, 스트레스의 만성화 등은 모두 새로운 형태의 눈 건강 위협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주요 안질환들은 여전히 무서운 질병들이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실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막염이나 안구건조증 같은 일상적인 문제들도 올바른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적절한 작업 환경,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모든 치료법보다 우선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 수칙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작은 실천들이 평생의 시력 건강을 좌우합니다. 활법과 같은 전통적 접근법도 현대의학과 함께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은 때로 현대의학이 놓치는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과도한 걱정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친 낙관은 필요한 조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적절한 관심과 합리적인 대처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눈 건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미래를 위한 현재의 투자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는 눈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눈 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시의 급격한 증가, 디지털 눈 피로의 확산 등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입니다. 교육제도, 근무 환경, 도시 설계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기 진단,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은 미래의 눈 건강 관리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들도 기본적인 예방과 관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이 말씀은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즉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눈이 건강해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맺은 말. 긴 시간 동안 눈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눈 건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소중한 추억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눈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건강하고 밝은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이 평생 동안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